티베트는 끝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신비로운 땅입니다. 독립된 국가일까요? 아니면 중국의 일부일까요? 세계의 지붕이라는 별명 외에도 이곳에는 어떤 숨겨진 풍습과 전통이 존재할까요? 티베트 여성들이 결혼 전에 특별한 의식을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지 전설에 불과한 걸까요? 소똥이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소똥으로 만든 케이크가 여행자들이 반드시 맛봐야 할 독특한 별미로 여겨질까요? 또한 어린아이들을 영하의 강물에 담그는 풍습은 정말 건강에 이로운 걸까요? 아니면 예기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직 티베트에서만 볼 수 있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들과 독특한 풍습들을 파헤치며 이 모든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티베트는 중국의 영토일까? 몽골의 일부일까? 티베트는 청장고원에 위치한 지역으로 평균 해발 고도가 4,000m가 넘기 때문에 세계의 지붕이라 불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복이나 유목 생활의 유사성 때문에 티베트를 몽골과 혼동하지만 티베트는 독립국도 아니고 몽골의 일부도 아닙니다. 현재 티베트는 중국 내 자치구와 여러 성, 애샹에 나뉘어 존재합니다. 역사적으로 티베트는 독립을 유지했던 시기도 있었고 중국과 몽골의 강력한 왕조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현재 티베트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으며 이는 지역 내 통치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구조로 운영됩니다. 북극과 남극에 이어 지구의 제3극으로도 불리는 티베트는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콩강, 양쯔강 등 아시아 주요 강들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면적은 약 120만 제곱킬로미터로 중국 전체 면적의 약 8분의 1을 차지하며 중국 지도에서 중요한 지리적 의미를 가집니다. 티베트의 독특한 결혼 풍습. 결혼 전에 수십 명의 남성과 동침해야 할까? 티베트에는 여성의 결혼과 관련된 독특한 전통이 존재합니다. 티베트의 전통에 따르면 여성이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는 최소 수십 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많은 문화권에서 결혼 전 순결을 중요시하는 관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티베트에서는 결혼 전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여성이 처녀 상태로 결혼하게 되면 불운을 초래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유십 명의 남성을 설득해 관계를 맺고 그 증거로 남성에게서 작은 물건을 받아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또한 티베트의 혼인 문화에서 다부다 처제, 여성이 여러 남성과 결혼하는 제도도 주요한 요소입니다. 한 여성이 두세 명의 남성, 종종 형제들과 함께 결혼해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첫째 형이 주된 남편의 역할을 하며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혹은 삼촌처럼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가족 간 화목과 재산 분산을 방지하기 위한 문화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현대의 젊은 세대는 점차 이러한 전통에서 벗어나 사랑과 결혼을 보다 개인적인 감정과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의 일상생활. 티베트 사람들의 일상은 영하 203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의 날씨 속에서 펼쳐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목욕은 드문 일이며 많은 사람들이 1년에 몇 번밖에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생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선한 공기와 광활한 자연 덕분에 채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티베트는 12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인구는 약 300만 명으로 제곱킬로미터당 평균 3명꼴입니다. 목욕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많은 주민들이 하루 종일 몸을 담글 수 있는 온천을 찾습니다. 날씨가 비교적 따뜻한 날에는 호수에서 얼음을 채취해 물을 데워 사용하기도 합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수도원으로 들어가 추위를 피하는 경우도 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라사나 청두와 같은 난방이 가능한 따뜻한 도시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생계 활동으로는 주로 가축을 기르거나 약초를 채집하는 일을 합니다. 특히 야크라는 동물이 유명한데 털이 길고 두꺼우며 폐 활량이 일반 소의 3배에 달해 고산지대의 추운 환경에 적합합니다. 야크는 젖, 고기, 털은 물론 그 배설물까지도 겨울철 난방용 연료로 활용되며 모든 부위가 쓰임새가 있습니다. 현재 티베트의 야크 개체수는 약 900만 마리로 사람 수의 3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식료품과 채소를 외부 지역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고 연료비가 비싸 일상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똥, 티베트에서 부의 상징. 티베트에서 소똥은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자원이자 부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 지역에 처음 도착한 관광객들은 집 외벽에 소똥이 넓게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곤 합니다. 티베트의 전통에 따르면 집 벽에 발라진 소똥이 많을수록 가축을 많이 키우는 부유한 가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똥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티베트 고원은 해발 수천 미터에 위치해 있어 공기가 희박하고 기온이 낮아 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지처럼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대신 소똥을 연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티베트는 습도가 낮기 때문에 소똥은 바깥에 내놓으면 빠르게 마르며 주된 사료가 풀이라 건초처럼 잘 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티베트의 소똥은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는 티베트의 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고산지대의 신선한 풀과 가끔은 동충하초까지 먹기 때문에 그 배설물에 약초향이 배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는 독특한 요리도 존재하는데 바로 리띠 촉합니다. 이 요리는 숯이 아닌 소똥불에 훈연되고 조리됩니다. 만약 현지인들이 소똥으로 요리를 해 대접한다면 이는 당신을 귀한 손님으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방식의 이면에는 환경 문제도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티베트에서 야크의 배설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매년 7,000톤 이상의 블랙카본, 검은 탄소이 발생하며 이는 지구온난화의 2번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야만적인 장례의식, 하늘장례식 버드 버리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논란이 많은 장례 방식 중 하나입니다. 시신을 땅에 묻는 대신 티베트인들은 시신을 산으로 옮겨 굶주린 독수리의 먹이로 바칩니다. 의식이 시작되기 전 라마승들은 고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신은 24시간 동안 앉은 자세로 두며 이 기간 동안 몸을 씻기고 흰 천으로 감쌉니다. 이때 가족들은 다른 일은 금하고 울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인의 영혼이 평화롭게 이 세상을 떠나 천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시신의 척추를 부러뜨려 최종 장례 장소까지 운반하기 쉽게 만듭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직접 등을 지고 시신을 옮기기도 합니다. 하늘 장례는 보통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새벽에 이루어지며 가족들은 멀리서 기도를 올리고 음악을 연주하며 조용히 지켜봅니다. 라마승들은 계속해서 죄를 씻어주는 경문을 읊고 시신은 얼굴을 바닥에 대고 바위 위에 놓입니다. 이후 장례 전문가인 로피머처는 향긋한 향을 풍기는 향나무를 태워 독수리를 유인합니다. 그런 다음 날카로운 칼로 머리카락부터 내장까지 모든 부위를 절단해 독수리에게 던져줍니다. 남은 뼈는 빠하서 버리 가루와 섞어 독수리가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티베트인들은 누구나 이 장례에 참석해 생사의 무상함을 직접 목격하길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은 대부분 현지인에게만 허용되며
외부인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만약 독수리들이 시신을 완전히 먹어치우면 고인의 영혼이 완전히 해탈했다고 여깁니다. 독수리가 날아오르면 고인의 영혼도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례 방식은 티베트의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지대의 추위와 나무 부족으로 인해 일반적인 매장이나 화장이 어려운 점이 배경이 됩니다. 이 장례 방식은 가난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들도 이 의식을 따르지만 몸을 정갈하게 씻기고 흰 천으로 감싸며 라마승의 연부를 통해 영혼의 해탈을 기원하는 등 더 정중한 절차가 포함됩니다. 빙하수에 아기를 담그는 의식. 티베트에서는 아기의 첫 돌에 빙하수에 담그는 전통이 존재하는데 이는 독특하면서도 논란이 많은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마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여성이 아기를 맡아 차가운 물 속에 1분간 담그며 이때 아기의 머리만 물 밖에 나와 있게 합니다. 물에서 꺼낸 아기는 평상복을 입히고 담요로 감싸 따뜻하게 해줍니다. 만약 이 과정을 무사히 견디면 생존에 필수적인 중대한 시험을 통과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아기의 몸이 파래지고 의식을 잃는다면 가족들은 아이가 이 시험에서 실패했다고 받아들이고 장례를 준비합니다. 이는 티베트인들이 생명의 강인함을 시험하는 전통으로 삶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흥미롭게도 티베트인들은 해발 고도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현대 인류가 아닌 데니소바인이라 불리는 고대 인류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척박한 고산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집 밖에 2개의 큰 깃발을 걸어둡니다. 하나는 악령을 쫓고 아이를 보호하는 용도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진짜 축하 행사는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3일째, 여자아이는 4일째 되는 날에 열리며 이는 공동체 속에서 아이의 삶이 정식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티베트는 차를 거부한다. 티베트를 이야기할 때 버터차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고산지대의 문화에 깊게 뿌리내린 전통 음료인 버터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성스러운 물로 여겨집니다. 이는 추위를 이기고 영양을 보충하는 데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어 특히 혹독한 기후 조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국은 연간 약 300만 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차 생산국이지만 티베트는 기후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차 재배가 불가능합니다. 북극과 남극에 이어 세계 3위의 담수와 빙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은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티베트에서 사용되는 버터차는 주로 인도에서 특정 교역로를 통해 들여옵니다. 티베트 상인들은 약 4,000km에 달하는 차마고도 시아마구다오를 개척했습니다. 이 길은 험난하고 긴 여정으로 유명하며 실크로드에 비견되는 전설적인 무역 경로 중 하나로 손꼽합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버터차는 티베트인들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고 다양한 지역 간의 문화적, 상업적 연결을 상징하는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룽타 기도 깃발. 티베트를 떠올릴 때 맑은 푸른 하늘 아래 알록달록 펄럭이는 룽타 기도 깃발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 깃발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티베트 사람들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룽타 깃발에는 다양한 상징, 만트라, 진원, 기도가 새겨져 있으며 중앙에는 불교의 삼보, 에포, 파, 생을 상징하는 바람말, 에흥마이 그려져 있습니다. 깃발의 네 모서리에는 각각 신성한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지혜를 상징하는 가루다, 신조, 힘을 의미하는 용, 믿음을 나타내는 호랑이, 용기와 강인함을 상징하는 설사자, 스노우 라이언가 그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는 단순한 예술을 넘어
깊은 정신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티베트를 여행할 때 혹시 땅에 떨어진 룽따 깃발을 보게 된다면 절대 밟지 마십시오. 대신 조심스럽게 주워 높은 곳에 다시 걸어두거나 현지인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룽따 깃발을 높이 매달면 그 깃발에 담긴 기도와 축복이 바람을 타고 퍼져 모두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깃발이 잘못 걸리거나 오랜 시간 방치되면 불운을 부르며 삶의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역사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룽따 깃발이 귀중한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서 처가로 이사할 때 지참물로 룽따 깃발을 선물 받는 전통도 있었습니다. 이는 룽따 깃발이 단순한 물질을 넘어선 정신적 상징이며 티베트 문화와 깊은 연관성을 지닌 신성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카일라스산, 지구의 중심. 중국 티베트의 풀항현에 위치한 카일라스산은 영적인 의미를 지닌 성산일 뿐만 아니라 숫자와 관련된 흥미로운 우연으로도 유명합니다. 피라미드 형태와 영원히 빛나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로 인해 이 산은 오랫동안 연구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카일라스 산에서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세계의 고대 유적들과의 신비로운 연결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스톤헨지 등과의 관계가 대표적입니다. 평균 고도는 6,666m이며 스톤헨지에서 카일라스 산가지의 거리는 6,666km입니다. 흥미롭게도 북극과의 거리도 6,666km이며 남극까지의 거리는 정확히 그 2배인 13,332km입니다. 이러한 숫자 패턴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걸까요? 더불어 전 세계의 유명한 피라미드들 간에도 흥미로운 관계가 존재합니다. 멕시코의 피라미드와 쿠프 왕 피라미드 간의 거리는 쿠프 왕 피라미드에서 카일라스 산가지의 거리의 정확히 3배입니다. 또한 카일라스 산에서 이스터섬까지의 거리도 스톤헨지의 3배에 해당합니다. 수비학자들은 이러한 수치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카일라스 산과 관련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카일라스 산은 시간과 공간을 왜곡할 수 있는 진정한 지구의 중심일까요? 이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신비로운 숫자들의 우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올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